독일에는 우라늄 클럽이 있었으면 미국에는 맨하튼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정훈 씨, 근데 진짜 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 맨하탄 사무실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에는 총 13만 명의 인원과 20억 달러가 들어오는데요.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약 44조 3천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던 프로젝트입니다. 와. 대박. 특히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는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대거 동참을 하는데요. 엄청난 과학자들을 이끌면서 프로젝트를 지휘할 연구소장에 38살의 젊은 물리학자 오펜하이머가 임명이 됩니다. 교수님, 그럼 정말 내노라는 과학자 다 모아서 연구를 했을 텐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오펜하이머가 대표 그 리더가 된 거예요? 예, 오펜하이머가 수많은 과학자 중에 리더로 낙점된 데에는 한 인물의 역할이 컸습니다.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괄 사령관이었던 레슬리 글로브스 장군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 영화에서는 그 맷 데이먼이 맞아요. 역할을 해가지고 더 화제가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교수님, 근데 글로브스 장군은 오펜하이머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연구소로 이렇게 초청을 했을까요? 예, 특히 그 오펜하이머가 핵심을 파악하는데 아주 특출났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얘기하면은 맥락을 바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까지 곧바로 파악을 했다고 해요. 게다가 오펜하이머는 어학 능력과 언변이 특출났다고 합니다. 말을 잘하지. 사실 천재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규모의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통솔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지어서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할 것이냐에 주안점을 두고 골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의 자질이 다른 과학자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출생의 유럽에서 공부하고 왔던 엘리트라는 그런 점도 큰 장점이었었죠. 이렇게 오펜하이머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연구소장직을 맡으면서 과학자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오펜하이머가 글로브스 장군과 함께 가장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썼던 것이 있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비밀, 극비리하는 거. 아, 맞습니다. 바로 비밀 유지, 비밀 엄수.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죠. 해리 트루먼 부통령조차 모르게 맨하탄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 관리자인 오펜하이머에게 보안을 명심 또 명심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오펜하이머와 글로브스 장군은 먼저 맨하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극비의 공간이어야 하는 곳, 연구소의 부지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최적의 장소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어딘지 확인을 해볼까요? 예, 이 지역 뉴멕시코주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막에 있었던 로스 알라모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비밀 지키기엔 딱 좋은 곳일 것 같아요. 결국 이 황량한 사막은 최종적으로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맨하탄 프로젝트는 로스알라모스 외에도 미국 전역에서 약 30군데 크고 작은 시설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펜포드라든지 오크리지처럼 대부분의 시설은 이렇게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알라모스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인 만큼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모여서 아주 극비 실험들을 하고 있었고요. 삼엄한 경비를 위해서 군인들도 여기 많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약 3,500명 정도가 로스알라모스에 모여들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막만큼 적합한 곳이 없었던 것이죠. 우와. 그렇다면 과연 로스알라모스는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삭막할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다 되게 해놨나 보다 저 안에서. 병원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완전 마을 큰 마을 하나 형성해놨네. 예, 그렇죠. 그 로스알라모스는 실험실과 관리본부 사무실뿐만 아니라 상점과 병원, 기술창고 등 다양한 생활 공간까지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 마치 이 모습이 사막 위에 세워진 작은 마을 같았죠. 대학 같은. 예, 아 그래 대학 같대 대학 같다. 예, 그렇죠. 근데 교수님 아무리 그 허벌판 사막이라 해도 3,000명 정도 되는 인원 수용할 거면 이게 비밀이 잘 지켜질까요? 예,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하려고 만든 곳이 바로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인데요. 우선 그 로스알라모스 연구소는 출입 절차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들어가면 못 나가나? 이게 뭐야 진짜. 이건 뭐야? 다리가 있네요. 이 로스알라모스 연구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의 정문에 도착을 하면은 출입증을 제시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꽁꽁 쌓여 있었구나. 아무나 못 들어가요. 맞습니다. 당시 출입증에는 사진과 직위 그리고 보안 인가 수준에 따라서 그 수준이 표시되어 있는데 허가 수준에 따라 그 배지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제 오펜하이머의 경우에는 모든 기밀은 물론 대부분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흰색 배지를 채용을 했죠. 야. 신기하네. 게다가 오펜하이머는 이중 보안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바로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서도 일부 과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에 필요한 수식들을 아무 설명 없이 던져만 놓고 그냥 계산만 시켰던 그런 식이죠. 그럼에도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몇 년 동안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 비밀 서약서도 작성을 해야 됐어요. 이거는 이제 고위급 연구원부터 청소부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와. 그 이장원 씨 또 연구소 안에서 또 어떤 것들이 또 금지됐을까요? 아까 사진 보셨겠지만 네. 오펜하이머 박사 사진에 앞에 K6라고 이렇게 예. 붙어 있는데 그렇게 다 일련 번호로만 서로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름도 몰라요 서로? 네. 그래서 실제로 로스알라모스에서 어떤 그 일했던 여성 과학자 한 분이 이게 테니스를 같이 치던 사람 중 하나가 알고 보니 엔리코 페르미라고 노벨 물리학상을 탔던 분이었던 거예요. 아 그 여기 안에서 그냥 같이 그냥 테니스 여가로 테니스 치는 아저씨가. 네네. 신기하다. 로스알라모스가 자리를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원자폭탄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연구소 안에서는 정말 매일매일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실험들이 이어졌고요. 하지만 당시 이제 핵 분열에 대한 이론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무기로 상용화한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부담감이 엄청나겠네요. 엄청나겠죠. 원래 오펜하이머는 183cm의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로
체중이 빠져서 50kg 정도로 체중이 어머. 줄기도 아우, 합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 50kg? 네. 180kg인데? 오펜하이머는 어떻게 하면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폭탄을 만들까 고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파 폭탄으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근데 네파 폭탄이란 폭발을 시켜서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플루토늄 겉을 폭발물이 감싸고 있어요. 정확하게 안쪽으로 충격파가 모이면서 분산되어 있던 플루토늄이 합쳐지고 그러면서 핵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축구공 32면체 구조로 만들면은 정확하게 한 점에서 플루토늄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야. 그럼 이제 완성된 폭탄의 모습을 예.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예요? 네, 이게 세계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 폭탄인 가제트입니다. 오펜하이머의 리더십과 로스알라모스의 과학자들의 투지가 뭉쳐서 단 10개월 만에 만들어낸 성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또 맨하탄 프로젝트에 중대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1945년 4월 12일에 프로젝트를 승인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4월 30일에 히틀러가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항복을 하면서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전쟁을 막겠다던 프로젝트 자체가 좀 목적을 잃게 됐던 것입니다. 쓸 일이 없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연구를 너무 늦게 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 개발을 계속하고 직접 투하해서 원자폭탄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유럽의 전쟁은 어쨌건 마무리되었지만은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 이제 절정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예. 그리고 마침내 1945년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인 트리니티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트리니티. 트리니티 테스트를 시작하기로 한 시간은 1945년 7월 16일 오전 4시였습니다. 당시 트리니티 테스트는 시야를 확보를 하고 또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휴. 너무 살벌하다, 무섭다. 저기 공정에서 실수 하나라도 나면 끝장이잖아요. 진짜. 사실 이 당시에 매달는 과정에서 이 경첩이 좀 해이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떨어질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요. 너무 무섭죠. 네네. 근데 다행히도 잘 고정할 수 있었고. 아니 선도 엄청 많잖아요. 이 선 봐. 이거 뭐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툭 끊어져 봐. 그런데 실험을 코앞에 둔 2시 30분. 비와? 갑자기 심한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요. 천둥 번개 같이네. 번개 맞으면 우와.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하늘이 개자 실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이 든 새벽 5시 29분. 조그만 얼굴이. 너무 무섭다. 어, 드디어 약 12km 정도 높이의 버섯구름이 솟구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저게 저 어디서 본 거야? 저게 CG가 아니잖아. 너무 무섭다. 무섭죠. 매우 밝고 흰 섬광이 번쩍였고 구름은 섬광으로부터 파동 형태로 퍼져 나왔어요. 섬광은 차츰 노랗게 바뀌더니 주황빛이 되었죠. 곧 검은 구름이 피어올랐는데 주황색 빛이 번쩍이더니 차츰 우리가 아는 버섯구름으로 변했습니다. 얼마간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귀를 찢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대포를 쏘는 것처럼 말이죠. 나 겁도 없다 근데. 소리가 나중에 나나 봐요?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빛은 거의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오는데 소리는 나중에 1초에 300m 정도밖에 못 가니까 영화에서도 무음으로였다가 맞아요. 소리 언제 나지 내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뒤늦게 나와요. 막 10초 뒤. 예, 놀랍게도 3km 밖에 있던 한 폐가는 부서져 버렸으며 16km 떨어진 본부에서도 강렬한 열이 느껴졌다고 해요. 충격파는 160km 거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위력은 약 TNT 폭탄 20킬로톤을 가진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Looking back now, do you think that our country's use of the bomb was necessary? The war had started in '39. It had seen the death of tens of millions. It had seen brutality and degradation which had no place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And the ending of the war by this means, certainly cruel, was not undertaken lightly. But I am not, as of today, confident that a better course was then open. W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 눈물 맺히신 것 같아. I remembered the line from the Hindu scripture, the Bhagavad Gita.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예, 이렇게 오펜하이머는 20세기 초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한 몸에 보여주는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